네, 이현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홍정은입니다. 배우님들 됐고, 네, 다 아시니까. 자, 그러면 우리 질문을 사전 질문을 받았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질문은 이현재 작가님께 드리겠습니다. 여기 써 있는 그대로 읽을게요. 영화 비스티 보이즈와 내용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도대체 왜 제목이 비스티 보이즈인지, 어떤 계기로 만드셨으며 또 영화와는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다르게 만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죠. 이게 제 의지로 비스티보이즈에서 탄생해서 처음 거기서 아이디어를 가져오고 그걸 작품으로 개발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어느 순간 그 원작과 다른 방향으로 많이 각색되었으니 원작에 대한 부분을 버리겠다는 어떤 태도에 관한 문제인데, 이건 저작권과 저작 인격권과 관련된 부분이라 사실은 뭐 어떻게 선택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질문들이 보니까 도대체 왜 비스티 보이즈를 했냐라는 질문들이더라고요. 왜 이 작품을 뮤지컬로 만들었냐. 처음에 제가 하려고 그랬을 때 어땠어요? 그러죠. 네. 사실 저한테 처음부터 하자고는 안 하셨잖아요. 근데 김태형 주님께 먼저 갔다가 김태형 주님이 싫다고 한 거를 또 중간에 한 번 더 갔었어요. 또 박소영 연출님한테 갔다가 나 그런 거 못해. 그래가지고 난참 약간 그거밖에 못해. 그래가지고 네, 저한테 왔죠. 저는 이제 못된 걸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질문이 뭐였죠? 왜? 저는 재밌었어요. 저는 영화도 이제 영화에 제 또 아는 분들이 많이 나왔어가지고 이 중앙대 학교 출신들이 이제 만들어서 배우들도 그 쏠쏠이 보는 재미도 있었고 되게 날 것의 그런 느낌들이 재밌었고, 대신에 이제 고민이 있었죠. 뮤지컬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뭐 제가 제 주제에 아직까지 뭐 그렇게 찬밥도 막 가려서 할 건 아닌 것 같고 하면서 또 도전이라고 생각했고 배우면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덤벼들었죠. 사실 질문을 이렇게 넘긴 건 이번 작품에서 제가 작가의 역할이나 작가로서의 작업들을 많이 하진 않았어요. 사실 그 전에 크리에이티브 마인드 할 때 작가로서 했지, 사실 이번 공공에 올라오면서 제 역할은 제작자이자 PD의 역할에 집중되어 있었고, 사실 처음에 각색본을 들고 왔는데 거의 바꿔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 거 몇 개만 살려줘라. 이렇게 해서 곡을 3개인가 요거만 살려달라고 그랬어. 근데 다음에 또 각색해서 왔는데 그걸 버리고 왔더라고요. 내 거는 형 그거 못 쓰겠는데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서 사실 작가로서의 역할은 정경환 작가가 거의 다 했고, 이제 예우를 해준 거죠. 제가 작가로 되어 있고 원작자가 그대로 있고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작품을 만드는 동안 같이 참여했던 캐릭터들과 그 저작물에 대한 권리들과 이런 부분에 대한 인정들이지, 사실 이번 작품의 엄밀히 말하면 작가는 정경환 작가고 저는 PD와 제작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 역할만큼의 이제 작품에 대한 개입들을 하긴 했죠. 네. 그러면서 조금 그럼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면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어쨌든 작품을 올리는 거는 모든 창작자들이 그 고민부터 할 거예요. 이 작품을 2014년 지금 이 시기에 왜 올려야 되느냐, 그 당위성을 찾는 작업이 가장 우선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비스티 보이즈 코스트바의 이야기가 과연 지금 시대 관객들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해 줄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했고요. 그래서 뭐 거슬러 가다 보니까 코스트바가 왜 생겼을까, 자본주의의 어떤 결정체가 아닐까 그런 생각했고, 이 시대 이 도시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결국 자본주의로 귀결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 그 자본주의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등장 묘사해야겠다.
그걸 중심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홍정희 작곡가님께도 질문을 드릴게요. 비스티 보이즈는 캐릭터별로 솔로곡이 하나씩 있는데요. 캐릭터별 솔로곡을 만드실 때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작곡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맨 처음에 이 비스티 보이즈를 처음에 그 CJ 크리스프 그거를 하면서 이제 원 작가님이랑 구성했던 거는 전반적으로 이제 쇼의 느낌이 나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평면적으로 그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의 음악 같은 경우에는 좀 직접적으로 많은 것을 설명하는 음악이었다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대본이 완전하게 각색이 되고 또 그 작품의 장르가 달라지면서 전체적으로 톤을 조금 다운시키는데, 그 톤을 다운시키는 그 장르적인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출님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레퍼런스를 주고받으면서 고민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어찌됐든 간에 자신의 상황에서 자신의 처우를 직접적으로 노래하는 이 배우들의 음악 속에서 너무 직접적으로 그 음악의 모든 걸 다 설명해주지 않는 방향으로 가자라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노력을 했고요. 그 결과로 그 캐릭터별로 다른 장르들을 줄 때 그 음악 반주, 그러니까 편곡 안에서의 이 캐릭터들을 설명하되 멜로디에서 직접적으로 너무 많은 것을 그리지 말자라고 이렇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네. 이어서 한 질문 더 드릴게요. 비스티 보이즈에서 빠질 수 없는 넘버가 있죠. 바로 누나송인데요. 예. 비스티 보이즈를 보고 나오면 누나송을 자동적으로 흥얼거리면서 집에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시나요? 이런 중독성 있는 누나송을 어떻게 만들게 되셨는지, 그리고 이런 뜨거운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감사하죠. 너무 감사한 일이고, 사실 그 누나 송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대본에 없었던 넘버였죠. 원래는 없었는데 이제 대본의 초안을 보고서 그 김은영 감독님께서 이 부분은 노래로 하면 참 재밌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셔가지고 다시 그 연출님께서 그 넘버를 구성을 해오셨는데, 도저히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저는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금씩 미루고 있다가 이제 후반부에 아예 연출님이랑 붙어가지고 혹시 이런 건 어떠세요? 그래서 즉석에서 그냥 거의 멜로디 구성이나 편곡 구성이 전혀 없이 연출님하고 그냥 동시에 한 10분 안에 그때 후딱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쓰자마자 연출님께서 이거 너무 재밌다고 하셨는데, 근데 이게 그렇게 재밌나 싶었는데 다음날 안무가 나와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엄청난 안무죠. 네네, 거의 이제 밤을 막 같이 새면서 작업했었는데, 그때 이제 대표님 옆에서 이제 들어누워 계셨고, 예, 열심히 그 누나 멜로디가 나오는 그 순간에 제가 이제 함께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출님께 질문이네요. 네. 몇몇 질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지원 역할의 의미를 알고 싶어 하셨어요. 그리고 남자들만 구성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고요. 지원은 그 저희 이제 이 공간 개츠비인데, 위대한 개츠비의 그 데이지를 롤 모델로 만든 역할이에요. 그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이 작품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할 때 자본주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와 인간의 욕망을 다룬 명작 중에서 위대한 개츠비가 눈에 가장 띄어서 위대한 개츠비를 보면서 주모와 지원의 드라마는 거기에서 나오는 그 주인공들의 드라마를 엮었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데이지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먼저 남편이 있고 그 첫사랑과 뭔가 썸을 타다가 결국엔 다시 남편을 선택하는 그 여인을 보면서 굉장히 분노했던, 책을 보면서도 영화를 보면서 분노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지원을 좀 데이지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고요. 이제 이 작품으로 넘어오면서는
각 다섯 인물들이 모두 다 지원이를 찾아요. 어느 중간에 지원이 어딨어라는 대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모두에게 욕망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던 알렉스와 민혁도 본인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원을 찾아야 돼요. 뭐 마담이 시켜서 지원을 찾아오라고도 하고, 그리고 본인 당했던 것을 위해서 민혁도 지원이 어디 있어, 그냥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찾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뭔가를 찾아 헤매잖아요. 삶에서. 근데 그게 잘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과연 실체가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도 들었고, 욕망의 대상은 판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환상. 그 환상은 그 허당과도 같고. 그래서 사실 이 등장을 안 하는 거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의미도 있었어요. 이 환상, 욕망의 대상이 환상이고 허상이고, 그리고 굉장히 매력적일 텐데 우리 욕망도 그러하며, 그리고 이 극중 지원이도 굉장히 매력적이니까 아마 이렇게 많은 남자들과도 관계를 맺겠죠. 최근에 프로에 나왔던 어떤 여배우도 굉장히 유명한 남자 배우, 또 남자 가수와 이렇게 매력이 있어서 분명히 그렇겠죠. 뭐 그분을 비하하려는 건 아니고 예를 들는데, 근데 어떤 여배우를 등장시키기에는 그 환상을 좀 깨뜨리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했어요. 어떤 신체적인 매력을 상상할 수 있게. 잘 얘기 좀 해줘. 아직도 모르는 거야. 네. 그래서 그 두 번째 질문, 남자들로만 구성한 이유에는 사실 많은 고민을 했어요. 회의 중에도 여배우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도 한동안 있었고, 그래서 꽤 프리프로덕션에서 많은 논쟁하다가 결정을 한 건데요. 그 두 가지 어떤 상징성과 그리고 굉장히 매력적으로 그려지는, 상상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그런 두 가지 이유로 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강의가 너무 길어지고 있지는 않나요? 그래서 그래도 연출 질문 두 가지나 해야 된다고 해서, 두 번째 질문은 복중구조의 무대가 돋보입니다. 다른 공간의 상징 외에 의미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 무대 회의할 때는 이 양식이 아르데코 양식이에요. 아르데코 양식. 이것도 역시 이제 자본주의와 조금 연관을 지었어요. 그 자본주의의 황금기가 1920년대인데요. 그때 유행했던 그런 아르데코 양식, 굉장히 세련미를 추구하고 굉장히 사치스럽고 부유한 어떤 그런 느낌, 좀 기하학적인 문양들을 좀 사용했고요. 그래서 이 세계가 하나의 세계처럼 보였으면 좋겠다는 의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욕망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고, 승우의 이걸 통해서는 시공창이라고 묘사되기도 하고, 이 공간을 모두 탈출하려고 하죠. 선수들은 빠져나가려고 하고, 마다노 같이 시공창이 뒹굴기 위해서 붙잡아두려고 하는 그런 다툼이 뮤지컬 비스티보이즈 전체적인 드라마인데요. 또 하나의 상징적인 어떤 동서는 준호가 승우의 전화를 받고 지원이를 찾아가는 동선, 물리적인 동선이 이렇게 한 바퀴를 돌지만 결국엔 못 빠져나가거든요, 이 세계를. 네. 마담이에서 가로막히고 주저앉고, 마담도 이 안에서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 죽는 건데요. 그래서 이 사회의 한 단면일 수도 있고, 자본주의 사회의 하나의 한 일부분일 수 있는 이 세계 안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복잡되는 그런 인물들의 처절함, 그런 것들을 담고 싶어 했답니다.